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TV 토론을 처음 했잖아요. 그 뒤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부각받았는데, 심지어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네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 경력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잘하게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라는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의 위상이 너무너무 추락했고, 또 이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전현직 민주당원들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누구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든 와이프한테 찾아가서 바이든 좀 설득해봐,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이제 내려오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바이든의 참패, 그리고 트럼프의 부각,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 변동성이 커져요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보다 유동성이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과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던 당시에 변동성 지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왔죠.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엄청 커졌고 시장이 불안불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SVB 은행이 터지고 막 할 때 다시 변동성이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변동성이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유동성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동성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비슷하게요. 이때까지는요. 그런데 2023년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피치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변동성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유동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팔고 싶을 때 가격 손해 없이 팔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손해를 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동성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팔고 싶은데 가격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80,000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팔고 싶은 때 79,000원에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78,000원에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77,000원에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77,000원이 아니고 70,000원에 사겠다는 사람 있고, 그 이상에서는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 공백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밑에 8억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는 상황이 될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변동성이 클 때는요, 가격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움직이는 것을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유동성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10억인 줄 알았는데 8억이 돼요. 10억인 줄 알았는데 7억이 돼요. 한 방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변동성보다 유동성이 3배에서 5배는 무서운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는 다른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국채 시장,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그 시장의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동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직접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요, 은행이 여기 있죠. 그리고 A라는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 사장님, 저기 요새 장사 잘 되셨나 봐요? 작년에 금리 5%였는데 올해 4%로 해드릴게요. 잘하셨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는 사장님 요새 좀 힘드시죠? 어때요? 뭐 좀 장사 좀 작년에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5%에 빌려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7%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C라는 회사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장님 요새 좀 많이 어려우시죠? 어떡하나.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뭐. 금리는 금리고 돈 좀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억 빌려가셨는데 한 2억은 갚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은행입니다. 은행이 이 금융 시스템에서 여기에서 돈을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당연히 책임도 은행에서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A라는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걸 회사채라고 얘기하죠. B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투자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은행이 책임져줘요. 내가 이제 하는 거고 내가 내 책임 하에 금리도 결정하고 내 책임 하에 돈 빌려줄지 여부도 결정하니까 돈 떼먹었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것인 반면에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책임을 투자자가 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책임을 투자자가 진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이 가격을 빌려줬더라도 이거 아닌가 보네? 그러면 다시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접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한번 해봐.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람 있어? 그럼 네가 빌려줘. 그런데 떼먹으면 네가 책임이다. 이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도대체 미국 국채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동성이 안 좋아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 소위 말하는 미국 금리라는 것은요. 무엇의 함수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리스크는 얼마나 큰지 등등이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 모냥 빠지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시장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성장이나 인플레, 리스크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는 진짜 모냥 빠지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공급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미국 국채 시장의 공급이다 라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하지 말고 오늘은 정확하게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일단 있습니다. 그럼 이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걷어요. 돈을 걷는 거죠. 그리고 지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정부가 걷은 세금은 대략 5조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지출은요 6에서 7조 달러 정도를 사용합니다. 더 많이 빵꾸가 나네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에서 7조 달러 정도를 1년에 쓰던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이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이게 3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6.5조 달러, 7조 달러 이렇게 코로나 때 쓸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7조 달러나? 진짜 많이 쓰네? 그래도 금방 돌아오겠지. 코로나니까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아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얘네들이 6조 달러, 7조 달러씩 쓰고 있어요.
그럼 세금이 늘었냐? 그렇지 않죠.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빌려야죠. 돈을 빌려야 됩니다. 빵꾸가 나서 이 빵꾸를 메우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된다. 근데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CBO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 빵꾸 난 거 사실은 올해 처음부터 빵꾸 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2월 달에 추정을 해보니까요.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빵꾸 난 규모를 보니까 대략 한 1.5조 달러 정도 빵꾸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야, 미안하다. 이 1.5조가 아니고 있잖아. 미안한데 1.9조 빵꾸 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9조 달러가 빵꾸 난 거를 어떻게 메워야 되죠? 빌려야죠. 그러니까 다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애한테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눈치를 저만 챘을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다 챘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한번 보자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미국 정부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미국 연준이죠.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도 재밌는 부분은 그동안에 연준에서 빌려줬던 국채, 미국 정부에게 빌려줬던 돈이 대략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4조 달러 정도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파월이 바이든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좀 세금도 빵꾸 나고 지금 아유 정말 갚어! 라고 이야기한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조 달러가 줄었네요. 2조 달러가 줄었습니다. 자, 2조 달러가 줄어든 상황,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QT라고 하고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요, 연준 말고 미국 정부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동안에 거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치챘거든. 뭔가 좀 이상하다. 얘들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눈치를 채서 대략 한 0.6조 달러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거의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과거에는요,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고 뭐 갚겠지, 놔둬라, 뭘 갚으라고 하냐, 챙기지도 않고 그냥 묻어뒀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이 0.1조 달러가 되고요. 0.5조 달러는 야, 미국 금리 저렇게 높아? 그럼 내가 빌려줄게 라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달러를 미국 정부한테 빌려줄 때 갚으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뭘 갚겠지 나중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갖다가 미국 정부한테 다시 빌려줄 때 갚으라고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 안전하고 좋은데 뭘 갚으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다 바뀌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쟤한테 돈을 빌려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헤지펀드처럼 금리가 높으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올까 하는 애들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미국 가계에만 있습니다. 미국 가계에서만 아마도 대략 2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미국 정부에게 더 빌려준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도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기능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은 계속 빵꾸나고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인 거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선은 세금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지출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빵꾸가 더 많이 나는 게 들리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트럼프가 되면은 야, 미국 정부를 더 믿을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유동성도 없고 힘들어지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이 있은 이후로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0bp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나 되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와는 아무 관계없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금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냥 빠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이 트럼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금리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길 때는 가격이 적당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훅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큰형이었습니다.